안녕하세요. 저보고 누님이라 그러시니까 좀 이상하시죠? 제가 동생 같지 않나요? 네, 이게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앨범 뭐 그동안 사진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2000년인가 이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왜 찍게 됐냐 하면은 2000년 그 전후로 해서 그 몽골이 굉장히 그 추위 50도 정도, 영하 50도 정도 추위가 이제 몰려와 갖고 그, 그 가축들이 한 2년에 거쳐서 몽골의 가축 중에 한 5분의 1이 죽었어요. 3천만 두 중에 600만 두 정도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을 이거 돕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몽골에 이제 그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이 누구신가 해갖고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이분이다 하고 한 분이 유해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유해근 목사님이 그때 제한 몽골 학교를 이렇게 그 하셨고 그 이쪽 어디에 이제 상가 지하에 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나중에 바가반디 대통령인가요? 예, 대통령까지 오셨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연으로 지금 여태까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는 이제 앞을 잘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앞을 잘 못 보시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도 안타깝지만은 정말 여태까지 이제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하신 걸 보면은 정말 뭐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또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정말 이런 크리스찬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라든가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구촌 나눔 운동의 지금 이사장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제 이 지구촌 나눔 운동을 만들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에 뭐 잠깐 정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사로 있다가 이제 그 코로나로 좀 많이 이 이런 그 국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저희 지구촌 나눔 운동을 잠깐 말씀드리면 몽골이라든가 베트남 그래서 한 10여 개 나라에서 이제 그 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이제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이런 걸 돕고 농촌의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대학에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이제 초빙 교수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 학생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학금으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가 주는 국비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져서 해외에서 그걸 받고 온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원조 자금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한류가 엄청나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그 교환 학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이 유럽 학생들이라든가 그 미국 학생들 뭐 이렇게 정말 그래서 거의 이제 저희 반에 뭐 한 25명이다 그러면 한 22개국 학생들이 올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제 국제 개발이 뭔가 국제 개발하고 저는 특별히 이제 이런 민간 단체 NGO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정부 기구를 해서 NGO라고 부르는데 이제 NGO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되는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 목사님이 ODA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예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ODA 그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조금 낯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접하시던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낯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다 이해하기 쉽게 할까 하다가 이 거꾸로 우리가 원조를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원조 우리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조를 우리가 받았던 역사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도 많이 끄덕이시고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이제 정부가 하는 거 그리고 약간 또 뭐 민간이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의 그 세금으로 사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선 돈 쓰여지는 게 어디에 가는 게 이게 잘 쓰여졌는지 못 쓰여졌는지 잘못 갔는지 그걸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 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제분들 중에 이 국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봉사단 가겠다 하는데 이게 뭐 하러 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혼자 1년을 나가 있다고 그래갖고 막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분야가 또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시기 전부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좀 들어두시면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다가 이제 그 선진국으로 된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여국 도너라 그러죠. 도너 국가가 된 거. 그 다음에 뭐 뒤에 잠깐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청량리요. 네, 예, 네, 청계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요 이게 어딘가 이게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막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벌써 나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에 회원이고 이미 이제 국민 소득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이제 그, 어, 이게 믿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인데 사실 여러분들 세대, 제 세대는 너무나 복귀 공사를 본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또 다시 뜯어내는 것도 봤고 지금 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사실 이 한국이 굉장히 한 세대 만에 이 한 세대 만에 이제 개발을 굉장히 빨리 이룬 나라예요. 빈곤 퇴치하고 개발을 이룬 굉장히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몇백 년에 거쳐서 이렇게 되어왔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없죠. 물론 뭐 기록으로는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몸소 체험을 한 분들이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이 계시는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보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67달러, 1960년에 80달러.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들보다도 적은 낮은 숫자였었어요. 그때 가나가 100불이 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전쟁 이후에 가난해졌고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2020년에 32,960불.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달러로 계산하는 게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냐를 해갖고 환산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다 반영해서 하는 구매력 대비 소득을 보면 거의 지금 일본을 넘어섰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들 보면은 이제 전에는 세계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OECD 회원국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차이가 막 거의 굉장히 컸는데
점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이 점점 OECD 회원국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뭐 원조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 이런 그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를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1995년 이후부터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96년에 OECD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OECD에서 다크라는 거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원조위원회입니다. 이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에 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는 원조를 잘하겠다, 많이 하겠다, 좀 이런 나라들이 가입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요거를 빨리 가입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가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런 개발원조위원회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 멤버냐? 그러면 29개 나라와 EU, 유럽연합이 이제 해서 30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원조를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나라 그들 이제 우리 모인 위원회 멤버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20 정상회의를 할 때 그 전에 2008년에 그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갖고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와갖고 굉장히 그게 떨어졌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잘 극복하면서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고 2011년에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OECD가 원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회의를 이제 3년마다 하는데 이때 이제 부산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회의를 서울에서 안 하고 부산에서 했느냐? 그러면 이게 원조 물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부산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항에서 원조를 처음 받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산에서 이제 세계 원조 총회를 했습니다. 이게 2011년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우리가 어느 정도냐?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수출이 세계 7위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잠깐 이탈리아가 굉장히 경제가 부진하고 나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G7 7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다시 내려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 G7이라고 해서 7개 국가가 가장 이제 뭐 경제 규모가 큰 국가고 거기다 이제 러시아를 붙여줬다 껴줬다 하는데 요새는 이제 러시아가 밉상이어서 일본에서 이제 올해 회의를 하는데 러시아는 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2008년에 사실 이게 7개 국가, 8개 국가만 논의를 해서는 이 세계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폭을 넓히자. 그래갖고 한 20개로 할까? 13개로 할까? 뭐 15개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20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20인데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뭐랄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겠지만 사실 이제 유엔은 한 나라가 한 표고 모든 나라가 목소리를 내지만은 사실 지원은 하는 나라들은 거의 이제 요런 나라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주머니를 열어야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도움이 가게 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의논하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이제 지금 G7이거나 G20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G7이 이제 올해 열리는데 5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열리는데 G7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해 갖고 참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G20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런 세계의 리더 국가들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국제적인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그 정상회의에서 자,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안 된다. 지금 2008년에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보호무역을 하면은 가난한 나들이 어렵다라고 막 얘기를 이제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어요. 우리나라는 그 무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많이 그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개발에 지원을 해야 된다. 가난하다. 이 의제를 포함시킨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그 국제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힘을 모을 때 발언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G20에 들어갔다.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발언권이 생긴 겁니다. 이 발언권은 근데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그냥 가서 말만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 일본이 경제적 동물이다.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아주 깍쟁이야. 그리고 한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일본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본을 안 좋아할까? 그래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 원조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일본은 그거를 굉장히 깍쟁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본이 그 원조 자금을 늘렸습니다. 80년대 그 중반에 눌리기 시작해갖고 한때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제 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ODA를 얼마나 받았는데 이 ODA라는 건 사실 이제 무슨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갖고 공적 개발 원조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원조라 그래요. 뭐 혹은 해외 원조, 대외 원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ODA라는 거는 이제 그 OECD에서 이 통계를 잡기 위해서 이걸 이름을 ODA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기관이 가난한 나라들의 그 발전을 돕는 거다. 그래서 이제 ODA라고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통계를 할 때 어느 나라에 줘야지 이게 ODA냐라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지진 났다고 준 거 이건 ODA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ODA를 받는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ODA를 받는 대상국들은 쭉 이제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최대로 가난한 나라 그거를 최빈국 리스트 디벨롭드 컨트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개발국 그다음에 중개발국에서도 저중개발국 고중개발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소득 국가에 들어갑니다. 이 고소득 국가에 뭐 서로 도와주는 거는 이거는 ODA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한테 주더라도 그냥 주는 건 이건 다 ODA예요. 그 최빈국, 저소득국, 중소득국에 그냥 주는 거는 ODA인데 이 꿔주는 게 있어요. 꿔주는 거. 이 꿔주는 걸 제일 많이 한 데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이제 그 N론 해갖고선 N 차관을 많이 꿔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차관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관을 해주는데 뭐 은행처럼 똑같이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ODA로 안 쳐줘요. 차관이지만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30년 후에 갚아라. 은행 이자는 뭐 2%인데 여기는 한 0.2%만 해라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상원조라 그래요. 이렇게 차관 주는 거 유상원조. 그다음에 그냥 주는 거를 무상원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원조에는 무상원조가 있고 유상원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상원조들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무상원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원조를 해놓으면은 아무리 20년, 30년 후에 갚으라 그래도 이게 빚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빚 갚다 이제 볼일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상 원조를 주자. 그래갖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조의 90% 이상이 무상 원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상 원조가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상 원조를 받아서도 잘 썼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유상 원조를 줘도 괜찮다라는 이런 좀 약간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무상 원조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여기 보면은 얼만큼 돈을 받았냐면 이제 원조로 받은 게 121억 달러예요. 이 121억 달러는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미국이 그 마샬 플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마샬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게 유럽이 다 망가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부흥을 시키지? 이게 미국은 사실 참전을 했지만 뭐 폭격 맞은 데는 진주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산업은 다 돌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유럽을 좀 도와주자. 그래갖고 이제 한 게 유럽 부흥 계획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마샬 플랜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한 5년 동안 유럽을 도와줬어요. 유럽에 이제 18개 국가를 도와줬는데 금액이랑 이 우리 한국에 그서 받은 원조 금액이랑 거의 같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또 이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북한하고 이제 남한해 갖고서는 거의 이 자유진영이 최전방에 있었죠. 만약에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한테도 소련이라든가 이런 공산 진영의 이 여파가 올 거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서방 진영으로서도 한국을 이렇게 방어해야 될 그럴 또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실 한국이 원조를 상당히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 받았는데 그냥 물론 의식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죠. 급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말 전쟁 직후에는 밀가루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기는 했었어요. 그 구호 물자라든가. 근데 우리가 받은 원조는 대부분 저희가 어떤 데 썼냐면 교육이라든가 산업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국립의료원이라든가 한국과학기술적 키스트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 여러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폴리텍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창원 캠퍼스 무슨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그 직업훈련을 하다가 지금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하는 학교들을 했는데 그때는 정부가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용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전기 기술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수요랑 딱 이런 그 직업훈련원이 다 맞춰갖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훈련을 받으면 바로 그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공고가 이제 출범했을 때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이게 아시아 최대의 공고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직업훈련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이게 다 ODA 자금, 그 원조 자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원조를 받은 거는 사실 그 원조, 이 ODA라는 이름이 붙은 게 시작된 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이 됐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 군정 기간이 3년 동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점령지 구호 원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원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라크가 2003년에 그 3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끝났어요. 이게 물론 미국이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 이름이 프리덤 오퍼레이션이었었어요. 그 이라크 사람들을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화학 무기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라크 전쟁이 골칫거리가 됐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3개월 동안에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그다드에 궁이 있어요. 그 사담 후세인이 쓰던 궁이 있는데 그 궁을 미국 군정이 그걸 이제 미 군정 이제
청사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 군정이 이거 이제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수립될 기간 동안 정부가 다시 수립될 기간 동안 이제 그 임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그 미국의 원조 물자가 오게 됩니다. 원조 물자가 오고 원조 지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그 NGO인데 그 민간 단체인데 NED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NED 민주주의 재단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의회가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민간이긴 하지만은 예산은 다 미국 의회가 내는 겁니다. 여기서 와갖고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정당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원조가 그냥 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줍니다. 이 원조 자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동티모르가 이제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독립했죠. 2004년인가요? 그때 그 원조 자금으로 이제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고 선거를 다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원조 자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제도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또 그 원조 자금으로 이라크에다가 주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주식 시장 만드는 것도 이제 미국의 자금으로 주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NGO들이 그때 들어갔고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 원조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모금하고 그다음에 그 원조 자금 중에서 또 정부가 주는 원조 자금을 정부가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NGO들이 쓰게끔 저희들이 이제 해갖고 이 NGO가 잘 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받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ODA라는 자금이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1995년 정도에 그 원조가 얼마였냐 그러면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원조를 정말 정부 기구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코이카라고 우리 그 무상 원조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코이카가 직접 이제 원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갖고서는 이게 어떤 원조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해갖고서는 전문가 모아갖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얼마가 됐느냐. 지금 한 거의 30억 불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원조가 30억 불. 작년에 27억 7천인가 하여튼 거의 30억 불에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이게 3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 기구가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이 원조 예산이 얼마냐면 4조 7,700억 원, 거의 5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기관이 했지만 직접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이 돈을 쓸 수 있나 이거를 찾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축구팀이 하나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감독, 코치, 선수 해갖고서는 이렇게 한 20명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이 축구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 코치도 많이 필요하고 선수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팀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또 준비된 뭐 회사나 준비된 단체가 있지만 또 그거 갖고 다 이걸 커버하기 힘드니까 막 새로운 사실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지금 약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한 150개가 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일을 잘할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유엔에서 참전을 결정을 하면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같이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때 이제 한국 민간 구호가 시작이 되고 한국 재건단이 설립이 되고 이제 이런 단체들에서 이런 기관들에서 한국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긴급하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패키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긴급 구호 혹은 구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긴급 구호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ODA 자금 중에서도 긴급 구호 자금이 있는데 이거는 외교부에서 이거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긴급 구호 예산은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쓸 것이냐? 이게 이제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데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쪽에서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 단체가 하거나 예를 들면 전에 그 인도네시아 왜 쓰나미가 굉장히 나서 인도네시아 20만이 그냥 막 며칠 만에 죽은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군대가 들어갑니다.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자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쓰는 비용은 ODA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재건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게 나면은 민간들은 막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금을 하기 시작하지만은 실제로 써야 되는 돈들은 빨리 지금 가서 이제 구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모금은 모금대로 하지만은 민간 단체들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보하고 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아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아체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저는 1년 후에 평가를 위해서 들어갔더니 비행기만 운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상업용 비행기들은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데 이제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유엔은 아니지만 민간 단체가 그 비행기만 띄워서 뭐 한 10명 정도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를 해서 처음에 급할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진짜 버스값 정도 받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완전히 일이 없어지면 완전히 철수하는 이런 일만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이 났다 그러면은 집만 지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혹은 텐트만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만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지진이 나면 어떤 패키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수가 나면 어떤 패키지, 전쟁에는 어떤 패키지에서 그 패키지에 들어간 것들이 다 다른데요. 이거를 어디에서 빨리 구매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준비해 놓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십자죠. 적십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케어 같은 단체들,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자금이지만 이제 NGO들이 이런 단체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되는 거죠. 축구 선수처럼 가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이제 NGO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해외의 원조 자금 또 혹은 모금된 자금들을 이제 도움을 받았죠. 여기 그래서 50년대에는 이제 구호 복구 이제 구호를 하고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피해된 거를 다시 이제 재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경제 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호했다가 그다음에 경제 재건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1950년대, 60년대. 그래서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철도라든가 충주 비료공장, 국립의료원, 이제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에 한미 간의 잉여 농산물을 받기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잉여 농산물을 또 한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빵도 우리가 먹었었고 이제 우유가루, 네, 이런 것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잉여 농산물이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됐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헬프 코리아 트레인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포들이 돈을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더 프리덤 익스프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북한한테 먹히면 노스코리아한테 먹히면 남한이 프리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프리덤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프리덤 트레인이라고
익스프레스로 하자. 그래갖고 이 열차가 동서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횡단을 하면서 이제 모금을 상징적으로 하게 됐고요. 이제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유니세프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우리 유니세프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으니 우리도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돕시다 그래갖고 모금을 하는 그런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케어라는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케어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 있고 또 여러 나라들에 있어요. 이 케어가 긴급고에 패키지를 저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왔는데 저기 할머니가 뭐 하고 계시냐면은 요건 제가 케어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은 건데 실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털실하고 그 바늘을 보내줘서 저 안에 보면은 털실하고 바늘 있고 이걸 갖고 이제 이분들이 옷을 떠갖고서는 이제 스웨터니 뭐니 목도리니 이런 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패키지에는 뭐 스팸이라든가 이렇게 또 먹을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패키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해서 패키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 이제 정부 원조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민간 단체 NGO의 원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이제 단체가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하고 미국의 피어슨 목사님이 같이 세운 게 한국선명회입니다. 이 한국선명회가 이제 1995년 정도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받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 주자 다른 나라에. 그래갖고 이제 그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바꿨습니다. 월드비전 원래 이름이 월드비전이니까요. 월드비전으로 바꾸고 이제 지금은 모금해서 다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한국복지재단, 지금은 어린이 재단이 되었지만 그 원래는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입니다. 미국의 기관이 한국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만든 거고, 컴패션, 이것도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플랜, 이런 단체도 이제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름도 어려운 세이브 더 칠드런, 이거는 원래 이름이 아동 구호 기금인가 뭐 이래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요게 뭐냐 하면은 고아들하고 혹은 어려운 집 아이들하고 1:1 결연을 맺어서 쭉 도와주고 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그만하고 이제 다른 나라를 돕겠다 해서 이름을 원래 이제 그 본부 이름인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돕는 단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쟁 때 우리 원조를 위해서 들어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체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원조를 하는 단체, 이렇게 해외에 돕는 단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인데 스칸디나비아의 3국하고 그 UN 한국재건단이 이제 국립의료원을 설립하기로 이제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58년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여러분이 지금 을지로 육가인가요? 거기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이 빌딩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안에 기자재들도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도 파견을 해갖고 이 간호사들이 실제로 저쪽에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이 간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정착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우리한테 이거를 전부 양도를 하고 떠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의 간호대학원을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그 교육기관이 없었는데 그 이제 간호대학원을 세워갖고서는 세우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해줄 사람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초청해갖고 또 기술을 전수하기도 해갖고 이것이 이제 잘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을 세워주는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꼭 베트남에 이제 그 중부지방에 그 병원을 하나 코이카가 세워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굉장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주는 것도 코이카가 하고 대신 옆에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의 숙소, 기숙사 이런 거는
베트남 정부가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운영하고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자체,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 좀 그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다 베트남 사람들, 의사 간호사 베트남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단을 또 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계속 교류를 하게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해주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래요. 그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 센터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의료원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세워주고, 그 직업 훈련원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나요? 세워주고 해갖고 이런 이제 작업들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는 그 나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그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다 조사를 해갖고 한 3번 정도 계속 조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획을 세워갖고 자, 이거 누가 할까? 그러고 공고를 내면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해갖고서는 그 중에 아 이게 그 조건이 맞는 데에다가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크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상 원조를 이제 그 다루는 데가 수출입은행이라서 그 돈을 쓰는 기금인데 그게 이제 EDCF라는 기금입니다. 경제협력 ED 경제개발협력기금인데요. 요 기금을 이제 요게 유상 원조예요. 요거는 이제 차관인데 여기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철도를 놔준다든가 항만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길게 깔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병원을 설립해주는 게 크게 하는 게 이제 유상원조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원조는 그 유상원조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하는데 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기획재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원조는 어디가 하느냐? 무상원조는 주로 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데가 합니다. 저기 성남시 가면 이제 서울공항 근처 거기에 있는데 코이카에서 하게 되고 이거는 정책은 외교부에서 이제 정책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 말고도 사실 정부 부처가 한 40개 부처가 이제 원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정부 기관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금 이게 이제 뭐 한두 개로 좁혀졌는데 우리는 좀 아직 굉장히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다. 또 이게 국별 사업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방글라데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서 2개 나라가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라서 양자가 협의한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간 원조라고 합니다. 양자간 원조. 우리나라가 하는 전체 원조 ODA 중에 한 70%가 이렇게 양자간 원조입니다. 그럼 30%는 다자간 원조입니다. 예, 다자간 원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또 돈을 냅니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데도 돈을 내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받으면은 유엔에 예를 들면은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정부 인재의 ODA를 받아요. 그러면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유니세프에 돈을 줍니다. 그럼 이걸 다 모아갖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자간 원조라 합니다.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이 한다 그래서 다자간 원조. 그 다자간 원조가 한 30% 정도 됩니다. 요거 뒤에는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국제협력본부가 이제 ODA로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코이카 같은 기관이 있는데 그게 USAID인데 USAID가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그 61년에 생겨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제협력본부가 ODA를 줘서 미네소타에 줘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서울대, 의대, 공대, 농대 이게 다 보면은 의대, 농대, 공대가 좀 테크니컬한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한 데고 그래서 이 교수들을 장단기 연수를 226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셨죠. 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한국에 파견 와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수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거나 뭐 학문적인 거를 전수해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 대학 말고도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양자간 원조 중에 기술 협력이라고 합니다. 기술 협력. 그래서 기술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데 그럼 누가 가르치냐? 코이카가 가르치는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부가 먼저 자금을 주지만 새마을 연수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배우냐? 인권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 일하는 이런 NGO에서 일할 사람들한테 이제 실력을 키워주는 이런 연수를 이렇게 단체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술 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러오는 건데 그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불러오면은 이게 너무 이 와서 기간이 짧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석사 과정에 불러오자. 그래서 석사 과정을 또 합니다. 이 ODA 자금 갖고. 그래서 와서 한 2년 정도 이제 한국의 발전을 어떻게 했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가는 그 과정이 지금 대학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이화여대에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원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학생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이런 공무원 교육을 사실 대학에 맡겨서 하는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다시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긴밀하게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할 때 이제 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그런 관리들을 굉장히 잘해요. 아마 풀브라이트 스칼라십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칼라십을 받고 간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이것도 동양에서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아시아의 공무원들을 자기네 나라로 초청을 해갖고 아마 이 리콴유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친싱가포르가 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게 ODA 자금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문가로 나가시고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거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은퇴하시기 전부터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내용적으로도 준비를 하시지만 언어적으로도 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저희 단체가 베트남에서 직업훈련 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원장으로 파견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정수 직업훈련원의 훈련 부장이셨어요. 전공은 이제 목공이었는데 목공을 가르치면서 정수 직업훈련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훈련 그 스케줄 짜고 커리큘럼 짜고 뭐 이러는 거 이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정수 직업훈련원에서 이제 그 직업훈련 부장을 하시고 계시고 은퇴를 이제 하시는 그때 즈음에 저랑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저희가 모셔갖고 저희가 이제 NGO니까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유엔에 또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도 봉사단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유엔에도 볼런티어를 내보내는 UNV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볼런티어를 내보내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는 봉사단 대우보다 조금 좋아요. 처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여튼 뭐 해갖고 UNV에 볼런티어로 저희 현장에 나가시게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 현장에 나가서 거기 몇 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엔 완전히 이쪽 분야 전문가가 돼갖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뭐 해갖고 정말 뭐 10여 개국이 넘는데 이렇게 가서 한 두 달 계시고 또 세 달 계시고 또 부인도 가셔서 같이 거기 다 또 구경하시고 예, 카톡에 사진도 올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언제까지 하셨냐? 74세까지 하시고 지금 저기 뭐야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조금 쉬겠다 그러셔서 지금 안 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10년도 넘게 그 활동을 하시고 상당히 이 전문가로 나가면 돈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소득도 있고 그렇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 단체에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농촌진흥청이나 농업 쪽으로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60년대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2년도, 67년도에 5년씩 했는데 사실 이런 5개년 계획은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이 5개년 계획을 해갖고 굉장히 이게 성공적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수출 주도로 이제 산업화를 하거나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와 수입 대체를 같이 하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일제 연필을 썼다. 그럼 선생님 뺏어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국내 그때 쌀이 사실은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혼식하자 그래고 도시락에 다 혼식 도시락 싸와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입을 줄이자 막 그래갖고서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건이 좋으면 외제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외제를 잘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국산품을 애용했고 이게 이제 수입 대체 산업하고 수출 주도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우리 가발도 만들어 봤고 뭐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했고 이제 경공업부터 우리가 산업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때 막 노동자들이 그 소녀들이 굉장히 그 공장에서 많이 일을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좀 중공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산업화 그 계획을 굉장히 잘 짰던 거죠. 그래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가면서 석유도 하나 나지 않은 나라가 석유화학 공업에다가 막 그 뭐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전자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이렇게 갖고서 쭉 이제 이런 계획들의 그 근간이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져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이제 이제 차관을 받아 갖고서는 이걸 다 거의 인프라 쪽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굉장히 잘 이용한 나라의 그 사례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 정책과 그다음에 원조를 딱 맞춰 갖고서는 여기다가 갖다가 썼다. 그래서 이게 그 헛돌아간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댐을 세웠는데 이게 별로 댐이 그 소용이 없다든가 뭐 도로를 세웠는데 뭐 활주로를 놨는데 저기 뭐야 독재자가 자기네 집에 가는 활주로를 놨다든가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낭비된 데도 있고 잘못 사용된 데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 국가 정책과 딱 맞아서 떨어진 그런 사례로 발표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세운 거 중에 하나가 키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세워줬는데 사실은 이거 뭐 미국이 세울 생각은 없었는데 뭘 세워줄까 할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스트 이게 그를 세워달라.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학과 기술 쪽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우면서 사실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근데 키스트가 뭐 여러분이 지금도 알다시피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와 똑같은 모델을 베트남에 몇 년 전에 세웠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도 너네 키스트 같은 걸 세워달라.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이런
이거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갖고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사업. 그래서 인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해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은행들의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발은행,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차관. 그래서 강남에 이렇게 무슨 도곡동은 아니고 하여튼 대치동 아니고 거기 청담동에 거기 가면 AID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AID 아파트가 너무나 좋은 아파트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조거든요. AID가 차관 받아서 지은 아파트다였는데 그게 바로 AID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때 그런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주거 개선에도 돈이 쓰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60년대 우리가 그 원조를 받았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식량을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하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제 아까 60년대 경공업에서 70년대 중화공업을 해갖고 6개 전략 사업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는 이때 이제 차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 원조가 감소하면서 일본 원조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일 쇼크라 그러죠. 석유 파동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1973년하고 79년에 석유 파동이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지에서 줄였어요. 1973년에서는 그때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이라크랑 그 주변에서 전쟁이 났었고 79년에서는 이슬람 혁명에 갖고서는 그때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하면서 그 중동에서 석유를 줄이니까 생산을 줄이니까 이제 석유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석유값이 폭등을 하면 인플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플레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거기다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좌우당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이거는 이제 인플레는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돈 꼬은 데입니다. 돈 꼬은 데. 그래갖고 이때 많은 이제 기업들이 파산하고 나라가 파산을 할 지경에 이르러 갔고 그 파산할 때 가는 데가 돈 빌리러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이제 IMF입니다. 아마 97년은 우리나라도 돈 빌리러 IMF에 갔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돈 버는 분도 계시지만은 막 어떤 데는 이제 막 40%까지 나온 적도 있죠. 누구죠? 이거 유명한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굉장히 올라가고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80년대 초반에도 일어났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근데 우리는 차관을 갖고 왔었는데도 이걸 다행히 다 넘어갔습니다. 이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저때 막 IMF가 하고 IMF가 그냥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씀씀이를 해프게 하고 니네들이 돈을 이게 잘 관리를 못하면 아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답니다. 구조조정 조건을 다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 예산 줄여라. 그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요때 어려웠을 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잘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인데 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무상으로 3억 유상으로 2억을 받아갖고 이 돈이 들어간 데가 소양강댐, 그다음에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등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 강제 근로 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이걸 보상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 갖고 좀 굉장히 논쟁이 심한데 왜 자꾸 포스코 얘기가 나오느냐. 이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100억쯤 낸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돈을 내 갖고 지금 보상하는 거를 포스코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디테일한 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자금까지 다 들어와 갖고서는
전부 인프라에 우리는 이거 집어넣습니다. 이 돈들을. 그러면서 1980년도에 그 구조 조정을 하게 됐는데, 그 IMF가 돈 꿔준 데는 다 구조 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때 같이 덩달아서 이제 자유화, 그 다음에 개방화 이런 정책을 조금씩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죠. 이 전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높았냐? 중국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막 12%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한 때입니다. 왜냐면 그 앞에서 다 70년대 깔아놓은 게 이 뒤에 80년대에 이제 말하자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고, 80년대 이제 들어서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업도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벌 게 아니라 해외에서 나가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돈 벌려면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조사도 해야 되지, 또 돈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도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약간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든 게 사실 EDC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이죠. 이걸 해갖고 기업이 이제 어디에 나갈 때 이 EDCF 기금이 ODA가 같이 나가줘갖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조금 부담이 적죠. 그래서 같이 나가주면서 이제 가서 EDCF 기금이 어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걸로 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일본이 이제 ODA를 확 늘린 게 누구 때냐면 나카소네 수상 때입니다. 나카소네 수상 때 이걸 늘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차관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는 이제 차관을 그만 받겠다, 우리 졸업하겠다, 이래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졸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88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88년까지,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원조를 받아왔었습니다. 원조를 받아왔었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게 양자간 원조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 받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다자간 원조,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받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 유상 원조입니다. 하얀색 막대기는 무상 원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방 후 전쟁 때는 무상 원조로 긴급 구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차관이 많이 받게 되다가 이제 2000년대가 돼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원조 받는 나라로부터 졸업하고, 물론 OECD에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는 이제 1990년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우리 91년에 소련이 이제 패망을 하면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고, 북한하고 같이 이제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불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불을 돌파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화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막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로 막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제대학원들도 정부가 막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 국제대학원을 만들어서 세계화에 이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여기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OECD 가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해서 가입한 게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경제 정책이라는 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여기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이게 스탠다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경제 정책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조를 높이는 건데, 이제 원조를 우리가 늘리려면 또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고,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제 원조를 늘려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늦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IMF에 가서 이제 긴급 구조조정 자금까지 받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시작해서 이제 쭉 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와갖고서는 이제 이때 어려움이 겪었는데 바로 요 전에 1991년에 코이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상원조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원조를 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그 전에 사실 아마 여러분이 해외 이주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동에 사람들을 많이 파견을 했었잖아요. 근로자를. 그러면서 이 파견을 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외 이주공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이주공사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국제협력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국제협력단 사람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해외 이주공사 출신이고, 왜냐면 고용을 다 승계를 해갖고, 어떤 사람은 새로 뽑힌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해외 이주공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거의 다 이제 은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를 설립을 해갖고, 무상원조, 이렇게 조그만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 코이카 예산은 거의 1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5년에 정식으로 세계은행 차관 대상국에서 졸업을 하고 2000년에는 OECD 그 개발원조위원회 ODA 대상국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왜 1999년까지 통계가 잡혀 있느냐. 그거는 정식으로 졸업한 게 200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까지는 통계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나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월등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저 왼쪽 보면 제 위에 있는 게 한국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일본, 타이완, 그 다음에 코리아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새 뭐 타이완이 우리보다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사실 거의 이제는 엇비슷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그 발전을 한 겁니다. 공용으로서의 대한민국인데 이제 거진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제 대충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원조를 한 거는 뭐냐면 1965년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돈은 미국이 되고 우리는 외국인 공무원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다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 교육처럼 시켜서 보내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 공무원 교육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공무원 제도라든가 이런 게 비교적 일찍 잘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87년 EDCF, 91년 코이카가 설립하고 2009년에 원조위원회에 들어가고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법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역사고요. 여기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어디 하러 가면은 한국이 왜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을 도와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늘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 외국을 도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왜 도와야 되는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또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하는 이게 원조 수혜를 환원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석유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해외와 의존하고 있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개도국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의 책임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우주선처럼 지구를 본다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렇게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여기 어, 지금 여기 거의 섬나라죠, 우리나라가. 북한이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없는 겁니다. 나가려면 다 배 타고 나가든가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지. 걸어서는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는 섬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유럽에 있다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난리를 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그리스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마구마구 난민들이 와갖고 뭐 하고 뭐 그러다가 자기네가 오다가 죽었는데도 니네가 잘못했느니 막 이러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하느라고 그 원조 자금이 그 난민에 대한 원조 자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게 유럽에서는 서로 뭐 이 저기 뭐야 옆에서 치고받고 난리를 많이 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 이게 돌아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된 선진국들은 여기에 이런 거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로만 참여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자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그 기본법에 이제 기본이 정해져 있는 건데 대부분 다 기본법이 있는데 이제 그 원조에 대한 기본법은 이때 처음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유엔이 이런 그 의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보통. 그래서 45년도에 유엔이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45년도에 세워져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세워졌냐면은 그 1930년, 20년, 30년의 대공황 때문에 막 그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었고 뭐 실직자가 뭐 그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디벨로먼트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그다음에 이제 시틀러라든가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살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희생되고 또 우리도 그 일제 치하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 이렇게 전쟁하다가는 이게 다 남아나지가 않겠다 평화 그래서 개발 인권 평화가 유엔이 만들어진 이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사실 1960년대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 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잘 개발을 한번 해보자 발전을 같이 해보자 해서 1961년 60년대를 개발의 10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70년대 또 두 번째 개발의 10년 하다가 70년대 그 석유 파동이 나는 바람에 이게 다 별로 유야무야 해갖고서는 유엔이 별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2000년이 되니까 야 앞자리가 이자로 바뀌는데 우리 이 전체 모든 나라가 모이는 이런 세계 정부 같은 데서 뭔가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세우자 해갖고 이런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8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이거를 좀 달성을 하자 다 같이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밀레니엄 개발 목표예요. 새천년 개발 목표. 그래서 이제 개도국에서는 이거를 열심히 이제 달성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절대 빈곤과 기후 퇴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초등교육, 보편적 초등교육, 세 번째가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네 번째가 아동 사망률 감소, 다섯 번째가 모성보건 증진,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질병 퇴치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말라리아 뭐 그런 질병 퇴치. 7번이 지속 가능한 환경이지만 사실은 물과 위생시설, 슬럼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부터 7번까지는 가난한 나라에서 필요한 일이고 8번은 이제 좀 그 돈이 부자 나라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년을 열심히 이거를 해서 그럼 다 달성했냐? 이 목표가 사실은 뭐 전체 달성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반만 달성하자, 3분의 2만 달성하자 했는데 절대 빈곤 퇴치를 상당히 달성을 하고 그리고 ODA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 임기 동안에 이게 끝나는구나. 아니 끝나고 이게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 그냥 유엔이 손 털고 있으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한 15년 더 해갖고 이걸 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한 3년 전 2012년부터 이거를 이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15년을 더 할까? 그러면 더 하면 어떤 목표를 해야 될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바꿔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이거를 3년 동안 막 여러 국가에서 그 유엔에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혹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잘 관리하는 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환경부에서도 하고 외교부에서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나라는 다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개도국에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그 에너지 얘기입니다.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그 11번을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다음에 12번은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이게 다 사실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과.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3번의 기후행동,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15번은 물 밑에 해양 생물, 그 다음에 그 육지에 사는 생물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돼.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사막화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 목표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환경 목표.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뭐냐면 8번, 9번입니다. 8번은 뭐냐면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 발전을 해야 자기네 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앞에 이런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표로 넣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게 10번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 16번이 뭐냐 하면은 제도를 잘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평화와 제도. 왜냐면 다 하다가도 갑자기 전쟁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 그 소용없다. 그래서 평화와 제도 갖추는 거가 16번에 들어갈 거 17번이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대대적으로 이거를 이제 또 해갖고 유엔 정상회의에서 다 만장일치로 이거를 다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던 도중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와갖고 절대 빈곤이 이렇게 내려가던 게 그게 올라갔습니다. 한 5천만 정도가 올라가듯이 그 해에만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다시 상당히 몇 년의 뒤로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저게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3년 동안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 코로나 안 걸려서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지 지금 이거 할 새가 없다 그래갖고 코로나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는 와중에 막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보이지는 않고 지금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그런 식량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유엔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것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저런 사회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제 문제도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또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환경부가, 그 다음에 가난한을 돕고 하는 일은 주로 외교부가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게 안 돼 갖고 그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ODA가 어떻게 뭐 늘어났냐 보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맨날 자랑하는 게, 정부가 자랑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이 덴마크 같은 데는 생전 안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엔에서 국민소득의 0.7%를 원조로 주자 그러고 1970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냥 0.7%를 줬어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0.7%를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나죠. 거기는 맨날 지금 50년 이상을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 원조를 주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2,040억 달러를 작년에 원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원조위원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 29개국과 EU가 한 돈만 이거 따진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도 합니다. 태국, 브라질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느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죠. 미국이 원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일. 예. 독일이 메르켈 수상이 있을 때 독일이 0.7% 우리가 까짓 것 한다. 그래갖고 갑자기 0.5 이렇게 하다가 0.7로 딱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0.7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엄청 도약을 했습니다. 일본이 전에는 국민소득이 한 0.2% 정도 하다가 이번에 0.39%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일본이 갑자기 3위로 뛰어 올라갔고, 프랑스, 영국입니다. 영국이 약간 쪼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국민소득이 0.7% 하겠다고 법으로 딱 정해놨다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0.5%로 줄였어요. 그래갖고서는 영국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한 늘 17위, 18위, 19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이 규모로 보면은. 그런데 국민소득의 비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기 보면 룩셈부르크, 덴마크. 근데 저 나라들은 0.7%를 이제 대부분 하는 나라들이고, 쭉 해갖고선 보면은 미국도 뒤쪽에 있어요. 미국이 0.2%, 이거 많이 한 겁니다. 0.2%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0.7%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ODA가 늘어나는 건데, 미국 국민들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0.22%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최고로 많이 한 게 0.17%입니다. 그 전에는 0.16%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원조위원회에 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분야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의 압력 때문에 아마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쪽 분야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일할 기관이나 그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준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아직도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다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점 협력국이 있어요. 중점 협력국. 여기에 돈이 많이 갑니다.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가지만은 여기에 위에 있는 이제 아시아의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빨간색은 새로 추가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그다음에 중남미의 나라들, 이렇게가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돈이 더 많이 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는 건데 사업 분야로 보면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그다음에 물, 에너지, 과학 분야, 또 환경, 성평등, 인권, 평화 분야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라오스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건 뭐냐면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생산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상당히 굉장히 하이텍 기술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 로우텍으로는 예를 들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줘 갖고서는 그 종자라든가 비료를 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별 협력 사업, 글로벌 연수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이제 사람들 이제 초청해갖고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그 NGO한테 코이카가 그 돈을 줘서 쓰게 하는 거. 인도적 지원이 아까 긴급 구호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국제질병 퇴치 기금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마다 우리나라가 1,000원씩 걷습니다. 이 1,000원을 다 모아갖고 요거 돈은 개도국의 질병 퇴치만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런 돈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12시가 돼서 그러니까 시간 딱 맞춰서 제가 맞추는데 그 끝내기 전에 저희가 몽골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되나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몽골에 가갖고 이게 600만 마리가 죽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다 제가 갔더니 이게 왜 50도에서 왜 그 죽었냐면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왜냐면 눈이 막 쌓였는데 이게 너무 춥고 그다음에 그 눈이 이 날아가지가 않는 눈이라서 그 밑으로 이제 그걸 뭘 먹어야 되는데 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서 제가 갔더니 막 동물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다 이 뼈가 드러나게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저희가 그 여기서 대표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 축산업 하는 분도 가고 그다음에 사료 하시는 분도 가고 해갖고서는 이제 그 팀을 만들어 갖고 가서 그쪽에 농림부하고도 얘기하고 또 울란바토르 시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서 뭐 가축을 사다 여기다 줄 것이냐, 이 가축 사오는 건 중국에서 사오는 건데 사다 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뭘 해달라고 하냐면 이게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정착 농업을 좀 여기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캐시미어를 쓰는데 그러면은 그 캐시미어는 염소가 만들기 때문에 염소 숫자를 늘리다 보면 염소가 그 뿌리까지 풀을 뽑아 먹는데요. 그래서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목을 하다 보니까 뭐 연결이 잘 안 돼 갖고서는 이번에 그때도 그런 어떤 피해가 더 컸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같이 좀 뭘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내 가축인데 왜 남들이랑 같이 하느냐. 우리 집단 농장에 질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집단 농장은 아니고 반정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시범 농장을 하나 만들기로 해갖고 3군데를 추천받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울란바토르에 한 40분 가는 외곽에 자르갈란트에 이제 그 시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하면서 이 그 사람들을 와서 보게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새마을 교육 비슷한 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저희가 그 비닐하우스를 해갖고 야채를 키워서 뭐 오이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작년부터는 코이카 ODA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더 확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모으는데 저희가 전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그 우유를 가지고 갔다가 울란바토르 시내에 팔고 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하게 했었어요. 모아서 해갖고
이제 그 트럭에 갖고 타고 갔다 오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유를 만드는 작은 우유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 우유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이 이름도 자르갈란트 우유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자르갈란트 우유를 만들어 갖고 지금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워낙 이제 그 몽골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을 와서 이 저희가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5월 25일에 저희가 그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전국 확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NGO가.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종잣돈을 줘갖고 소나 말을 사갖고서는 이제 젖을 짜자마자 갚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뭐 유목을 하기 때문에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짜자마자 매주마다 가갖고 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료은행에서 필요할 때 사료를 저희가 싼 값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 판매하는 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우유 갖고 요구르트 과자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걸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걸 하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거의 저희가 모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금으로 하다가 이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체 가치 사슬을 생산성을 높인다, 부가가치를 높인다 하는 건데 이쯤 가면 이거는 모금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이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은 뭐 그 다른 국제기구에 이 프로포저를 내갖고서는 돈을 받아갖고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NGO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5일에 저희가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유가 어떻게 잘 팔릴 것이냐, 잘 팔리게 할 것이냐 해서 몽골 이마트에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몽골에 가시게 되면 자르갈란트 우유를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